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역번호 02 한 23일까지는 꼭 좀 전화 받아주십시오. 청취율 조사 전화할 확률이 높은데요. 일설에만 2000번대 혹은 6000번대라고 합니다. 저도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전화 받으셔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듣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로서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좀 도움을 간절히 부탁드리겠고요. 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오늘 하루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받은 키워드 알아보는 코너, 바로 키워드로 보는 승부로 꾸며지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눈 와요? 눈길을 뚫고 비 우중에 여러분을 위해서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강전의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전의 변호사입니다. 예. 왜 웃으세요? 그냥 기분이 좋아서요. 우리 청취자분들 만나러 오니까. 야, 정말 우리 강 변호사님이 사회생활 잘하시네요. 아니 좀 우리 김민아 평론가님도 좀 사회생활 하시죠? 사회생활 늘 하고 있죠. 네. 늘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데가 다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 집도 사회고. 네. 지금까지 사회에 있다가 왔습니다. 지금 뭐 나의 해방일지나 아니면 나의 아저씨에서 나올 법한 대사가 막 나오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부터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이재명 당무 복귀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사실 이 회복하기까지, 피습뒤 회복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오늘 복귀하고 나서 일정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복귀를 하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두 가지는 꼭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해서 지지자들이 상당히 이제 흥분하고 격앙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여주려면은 이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흥분하고 격앙된 상태일 필요가 없고, 이 어쨌든 무사하게 돌아왔고 생명의 지장이 없고 또 앞으로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좀 생산적으로 우리가 이 갈등을 치유해 나가자, 이런 메시지가 필요했다고 봤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치료를 하는 동안에 벌어진 민주당 내외의 일이 있지 않습니까? 탈당을 하고 그다음에 당내 분열이 우려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통합이라든가 앞으로 이제 뭐 이 통합과 관련된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나가겠다, 이러한 결의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지지자들을 뭐 안심시키거나 안정시키는 메시지가 아니라 뭐 다른 좀 그것과는 결이 다른 메시지를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윤석열 정권의 어떤 비판 메시지를 강화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나는 죽지 않는다, 뭐 이런 좀 광고 메시지 같은데 그런 이제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걸 얘기해서 저는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었다, 이 자리에서.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통합과 관련된 메시지도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지도자다운 어떤 모습이 강조되기보다는 이전까지의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미지만 좀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에 머무르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난 결코 죽지 않는다, 이 워딩이거든요. 정확한 게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극단적인 단어를 좀 써서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그 퇴원을 하면서 병원 앞에서 냈었던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제 당무에 복귀하면서 메시지를 낸 건데, 퇴원할 때랑 너무 많이 달라졌던 거죠. 퇴원하면서 이야기했던 거는 일단은 시민들, 그리고 소방, 경찰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이렇게 죽이는 정치를 본인이 끝내겠다라고 하면서 어떠한 정치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와서는 어떠한 본인에 대한 개인적인 뭐랄까요, 정치적인 테러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쨌든 살아남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강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물론 본인이 신체적으로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 정신적인 충격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치 지도자로서 지금 또 심지어 당이 분열이 되어가고 있는데 죽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은 이번 테러 사건을 넘어서 정치적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아무리 뭐 비명계 쪽에서 나 뭐 퇴진하고 비대위를 전환하라 뭐 이런 얘기해도 나는 나가지 않을 거야. 윤석열을 넘어서 저는 민주당 내 비명계에 대한 메시지로도 들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요즘 아까 우리 평론가님 얘기 주셨지만 이게 일성으로서 지도자로서 좀 적절하지 않았다. 너무 좀 과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일단은 일성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저는 오늘의 이야기가 굉장히 격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하고 사실 첫 번째 일성은 우리 국민들이 본 거는 현근택은요. 그 문자 메시지가 일성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이재명 대표 뭐 하고 있는지 그냥 병원에서 계속 쉬고만 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뜬금없었던 텔레그램 메시지가 지금 일파만파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병원에서 나와서 또 한 번 이야기를 했고 오늘이 어떻게 보면 세 번째 메시지가 나온 것인데 이게 민주당에서 좀 메이킹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에도 그다지 뭐 이게 반등하거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보이질 않고 있잖아요. 예. 조금 오늘의 일성도 안타까웠다. 지금 여론조사 말씀하셨는데 아우. 지금 구체적인 여론조사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강전의 변호사님의 개인적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지금 여론조사 얘기만 나오면 그냥 깜짝 놀래요. 자다가도 맞아요. 놀래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김민하 평론가님께 여쭤볼 게 뭐 통합 그리고 지금 그 발언 말씀하셨는데 너무 세다. 아니요. 그 윤영찬 의원 공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 뭐 지금 이제 윤영찬 의원이 어떻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이르겠죠. 왜냐하면은 그 현근택 이제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제 어쨌든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일단 정리는 한 것인데. 딴 분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쟁자들이 이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거쳐야 될 공천의 절차적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윤영찬 의원이 현역이긴 하지만 다른 분들하고 어쨌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뭐 경선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천의 결과가 어떨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다만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갖는 어떤 유리한 구조라는 건 있겠죠. 하지만 또 지금 이제 공천 룰을 보면 어쨌든 권리당원의 이제 어떤 그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절반 정도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당 공천을 보면은 지금 얘기하는 게 이 현역 의원들 평가해 가지고 하위 20%에 대해서는 이 경선에서의 결과에 대해서는 감점 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 이게 산정은 끝났는데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것 그것도 봐야 될 것 같아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현역 의원이지만 유리하지만은 않을 텐데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뭐 속단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네. 강 변호사님. 네. 이재명 대표 출마한다 안 한다. 왜냐하면 원희룡 전 장관이 그 개항글에 자기 출마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오늘 보니까 누구죠? 여론조사 아니면 여론조사 조금 아니에요. 정봉주 전 의원이 오늘 언론에서 불출마할 수도 있다. 불출마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원희룡이 지금 오지도 않을 수 있는 사람 헛발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예. 어저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인천시당에서의 신년 인사회를 가면서 거기에 원희룡 전 장관이 함께 갔단 말이에요. 근데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물론 이재명 당대표가 출마를 한다는 전제하에 본인이 거기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제 또 무슨 말을 했냐면은 돌덩이 본인이 치우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물론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그 본인의 그 지역구 사무실을 조금 더 유동인구가 많은 쪽으로 옮겼다라는 것도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만약에 정봉주 의원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불출마를 한다든지 혹은 뭐 비례대표로 전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예전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저는 이거는 장수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본인이 전장에 안 나가고 집구석에서 지휘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면은 거기에 나머지 지역구 나가는 사람들 특히나 개항을은 심지어 민주당 입장에서는 험지도 아니었잖아요. 예. 그랬는데 만약에 험지에 나가게 되는 이 그 원내든 민주당의 이제 플레이어들이 여기에 대해서 구심점 역할이 완전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비명계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그 십자포화를 날릴 것인데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또 이재명 대표가 원내에 들어온 것이 보궐선거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뭐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본인이 의원직을 조금 더 유지를 하고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본인의 그 어쨌든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더 남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원희룡 전 장관과 국민의힘 측에서 조금 영리하게 수를 썼다.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고 물론 결과야 뭐 원희룡 전 장관이 이길지 아니면 뭐 이재명 대표가 이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이재명 대표는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 시점으로 봤을 때는 출마가 유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뭐 비례대표 얘기도 하셨는데 비례대표는 이제 선거제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연동형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적을 옮겨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얘기가 되는 위성정당일지 뭐 자매정당일지 뭐 아니면 비례개혁 뭐 연합정당일지 이런 데로 옮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로 옮기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연동형 유지로 전제를 한다면은 그건 어려울 것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지역구로 옮긴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공천 작업이라는 거는 초기가 이제 시작된 상태인데 다른 지역으로 지금 옮겨버리면 거기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 논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예 험지로 가는 거 아니면. 근데 이재명 대표 성향상 지금 선거를 진두지휘하고 이래야 되는 입장에서 험지로 가지도 않을 것이고 그럼 이제 지역구 옮기는 것도 선택지는 제가 볼 때는 가능성 없고 그러면 지금 지역구에서 출마하느냐 불출마하느냐 이 선택지인데 원희룡 지금 전 장관이 저렇게 나와버리면 이제 지금 불출마를 그냥 선택하기는 좀 어렵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이제 불출마 선택하기는 별로 그것을 내심으로는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당 입장에서 그리고 또 비주류 입장에서는 불출마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제 불출마하는 모습이 뭔가 희생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동훈 위원장 불출마한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뭐 그런 거에 대비 효과도 있고 희생정신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만약에 출마를 또 하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상대편에서 뭐 집요한 방탄이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방탄을 몇 번 연속하느냐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불출마하는 것도 고려를 했을 텐데 어쨌든 국민의힘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좀 그게 어렵게 됐다고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원희룡 전 장관을 이렇게 소개하고 이런 과정에서 조금 이제 이 논란 이 계산과는 별개로 저게 또 당내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닌가라는 좀 걱정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 대표격의 인사가 또 그 지역구에서 준비하는 다른 당내 인사들도 있을 수 있는데 특정한 경선을 치러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어떤 가능성들이 있는데 특정한 후보를 또 찍어가지고 이 후보가 승부를 볼 겁니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도 그런 거고 그런 부분에서는 국민의힘의 논란도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양쪽에서 좀 이거를 좀 공천이나 이런 것들을 잘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각자의 논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말씀하세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의혹 물론 그거 처음에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전 대표 측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것이 최근에 또 밝혀지기도 했는데 그거를 그 국민의힘에서 대선 과정에서 계속 가져와 갖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에 선봉장이 사실은 원희룡 전 장관이었잖아요. 뭐 일타 강사라는 이름까지 별명까지 붙으면서 그렇다면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도 만약에 개항을해서 이재명과 원희룡이 다시 붙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당선이 목표는 아닙니다. 이분은 3선 국회의원을 했고 재선 지방자치단체장을 했고 그리고 다음번 본인이 대선 주자로서 나가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계속적인 이슈 파이팅 그리고 내가 당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지 이 기회에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클 거예요. 물론 원내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이번 그 총선 과정에서도 완전 여기가 관심 있는 지역이 되면서 지역구의 문제지만 이게 전국에 계속적으로 언론에 나갈 것이고 그게 원희룡 장관 쪽에서 원하는 일이기도 하겠죠.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재판 일주일에 2번, 3번씩 또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선거 과정에서 계속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이 계속적으로 판결이 나오든 안 나오든 뭐 증거라든지 본인이 검사 출신이 아닙니까? 조목조목 짚으면서 괴롭힐 거라는 거죠. 그럼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것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포인트는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확실히 남는 장사죠. 그러니까 원래는 지역구가 양천갑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떠나서 제주도지사를 나가면서 사실 다시 원내 복귀할 때 어느 지역구에 갈 것이냐. 이미 양천갑은 다른 분들이 지금 나간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분이 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을 잡겠다 이 얘기하면서 자신의 대권 주자의 지위도 강화하고 이렇게 가는 수가
생겨서 여기서 이기지 못하더라도 사실은 남는 장사거든요. 그래서 좋은 수를 뒀는데 다만 저는 원희룡 전 장관이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이 체급을 늘리는 거에 있어서 정치 스타일에 좀 더 진중함을 기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장관하면서 그렇게 뭐 대장동 1타 강사 이런 예. 것들은 대선 때 할 수는 있는데 예. 장관하면서도 자꾸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또는 장관직을 하면서도 계속 어떤 정치적인 이런 이슈에 대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고 이런 것들은 저는 과잉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이번에 승부를 보려면 당연히 상대 후보의 약점도 뭐 공격하고 이런 것도 해야겠지만 자기 자신만의 또 비전이나 로드맵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그런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죠. 한동훈 정치 개혁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국회의원 수 줄이겠다. 이거 사실은 정착하는 사람들 별로 동의를 안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 이상이라고만 규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공직선거법이라는 게 있는데 공직선거법에서 구체적인 숫자가 나와요. 지역구가 253명 그리고 비례가 47명 해서 총 300명으로 공직선거법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지금 300명에서 250명으로 감축을 하려면은 결국에는 공직선거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당내에서 얼만큼의 컨센서스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에는 법안을 통과를 할 때는 민주당까지도 아우르는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약간 선언적인 의미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장관이 그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본인이 예전에 그 국회에서 뭐 답변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출석을 했을 때 국회 좌석이 대부분 비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250명이면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250명이라는 숫자도 어떻게 산출이 된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왜냐하면 지역구 자체가 지금 253명이거든요. 그럼 어딘가의 지역구는 통폐합이 되는 거예요. 비례가 극단적으로 사라진다고 해도.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의견도 들어보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에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야지 당장 이거를 250명으로 줄인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정치권에 문제가 있으면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신뢰를 더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어떤 그러한 개혁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특권을 내려놓는다든지 이런 약속을 해야 되는 거고 뭐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의 답이 이제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거냐는 별도의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의 인구수 대비 의원 숫자 이런 거를 비교해봐도 우리나라가 특별히 많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나라가 17만 1000명인가 되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10만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이 의원 1인당입니다. 11만. 그 의원 1인당 인구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일도 11만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객관적으로 숫자만 갖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결코 많은 숫자도 아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단지 국회의원들이 이제 미움을 받고 있다고 해서 숫자를 줄이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오히려 미움받고 있는 사람이 300명이 250명이 된다고 해서 뭐 정치 문화가 바뀌는 것도 아닐 거 아닙니까? 미움받는 사람의 숫자가 300명에서 250명이 되는 것 뿐이죠. 집중이 되죠. 그렇죠. 그 250명이 더 나쁜 짓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이게 대안은 안 되는 건데 의도는 알겠어요. 결국은 이렇게 숫자를 줄인다라고 하는 게 특권에 저항하는 특권을 어떤 박살내는 그러한 이제 어떤 정치 세력이 하는 일이다. 그게 우리다라는 거고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특권을 지키고자 하는 기득권들이므로 민주당은 이것에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그 특권과 기득권을 옹호하는 집단이다. 그래서 이 거대 야당을 심판하는 게 기득권을 심판하는 거다. 이렇게 가고 싶은 건데 저는 그러한 프레임만을 위해서 이게 대안이 아닌 것을 정답처럼 얘기하는 거는 결국 이제 이게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논리이기 때문에 이런 거 말고 이제 다른 좀 전공법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하자면 저도 굉장히 할 말이 많아요. 이게 전공이신데 뭐 당연하죠. 재헌 의회 때 200명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인구 2.5배 늘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1.5배밖에 늘진 않았어요. 그런 상황을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지금도 힘든데 그 얘기는 좀 나중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우리 교수님 의견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근데 있잖아요.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또 이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을 이 겨냥해서 김경률 비대위원을 내세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마포을 지역이잖아요. 예. 지금 우리 YTN이 있는 맞습니다. 상암동.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어떠한 인물론으로서 그 이번에 김경률 회계사 비대위원이잖아요. 김경률 회계사를 이야기한 것은 저는 뭐 괜찮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김경률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사실은 민주당 쪽에 민주당 쪽 인사로 있다가 그 조국 사태라든지 이때 조금 마음이 이제 변했던 것이죠. 거기에 그 민주당에서의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오히려 더 깨닫고 이후에는 민주당을 비판하는 형태로 이렇게 스탠스를 취하다가 이번에는 결국 국민의힘의 비대위원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비대위원이라는 것은 평상시에는 최고위원이랑 같은 급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당의 지도부에서 마포을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는 험지로 이게 보이는 지역인데요. 험지에 출마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되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렇게 어저께 그 계양을에서 원희룡 전 장관을 소개할 때도 그렇고 이번에 오늘 마포을에서 그렇다면 뭐 김경률 회계사가 출마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그 소통 같은 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위원장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분이 지금 좀 문제 제기하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또 사실 우리 여기 상암에 YTN 올 때 항상 보면은 현수막 걸려 있는 것들이 뭐냐면 쓰레기 소각장 문제예요. 맞아요. 예. 이게 지금 저는 다음번 총선에서 이 마포을은 예. 마포 갑도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한데요. 쓰레기 소각장 문제를 그 오세훈 서울시장과 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전 당선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이 동네는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정말 너무나 큰 수건의 그 개념이기 맞아요.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물론으로서는 김경률 회계사도 뭐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민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챙기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김경률 회계사를 인재 영입을 해가지고 이제 선거에 출마시킨다라고 하는 것이면은 저는 뭐 좋은 수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이제 확장성도 있고 이분이 이제 걸어오신 길이 국민의힘의 전형적인 어떤 인사들하고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방법이라고 보는데 다만 이분이 지난번에도 드린 말씀인데 비대위원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이제 적절한 어떤 그러한 경력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거든요. 보수를 다시 리뉴얼하고 다시 예를 들면은 뭔가 이제 다시 좀 정리하는 그래서 보수의 갈 길을 다시 제시하는 뭐 그런 선택지는 아니지 않느냐. 상대편을 공략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공격수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분인데 애초에 비대위원을 왜 시켰을까 이런 의문도 있고 더군다나 지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분은 결국은 특정 선거구에까지 데리고 와서 이 선거구에 나갑니다라고 하는 바람에 그럼 완전히 이것은 지도부에서 처음부터 그러면은 여기 꽂으려고 데리고 왔냐 이게 전략공천이냐 뭐냐 실질적으로 얘기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인재 영입을 해서 이런 훌륭한 분 데려왔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김경률 회계사가 나는 어느 지역구에 나가겠습니다라고 결심했습니다라고 그냥 밝혔으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무적으로 좀 능력을 잘 발휘해서 논란이 없이 이 선거를 치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이런 식으로 좀 그 지역에 지금 처음에는 어제는 이재명 대표 지역구 그리고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정말 호위무사가 정청래 의원 아닙니까? 이제 정청래 의원 지역구에 대해서 이제 공천이라든지 여기 우리 국민의힘에서 준비하고 있는 인물이 있다라는 예. 생각이 있는데 다음번에는 안민석 의원 지역구도 뭐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 다음번 어쨌든 몇 번 더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 지역 주민들과 기존 이제 당협이라든지 알겠습니다. 여기 협조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얘기해 보죠. 뭐 우리나라 정치권은 워낙 다이나믹하니까.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강전의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